반갑습니다. 송진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어른이 돼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주례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100년을 잘 살아라. 근데 가다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헤어지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이혼을 하게 되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쌍이 32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한 쌍이 11만 쌍이에요. 그러니까 3쌍 중에 한 쌍은 갈라서는 거죠. 아마 이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이혼은 굉장히 커다란 엄청난 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혼의 대부분의 출발점은 치약 짜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치약. 누구는 가운데서 푹 짜죠. 누구는 끝에서부터 짜. 처음에 이제 와이프가 얘기하죠. 자기야, 치약은 그렇게 푹푹 짜지 말고 끝에서부터 조금만 짜줘. 처음에 싸움하기 싫으니까. 그래, 알았어. 요거 3일 이상 못하죠. 바로 가운데 짭니다. 근데 또 얘기를 해요. 자기야, 치약은 가운데부터 짜지 말라니까. 알았어. 몇 번 하다가 이제 그 와이프가 그 얘기를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언제 터지냐? 그로부터 10년 있다 터집니다. 내가 인간아,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치약 짤 때 알아봤어. 모든 게 그래서 서로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결혼이 힘든 게 뭐냐면 그런 책도 있는데 결혼은 화성 사람 남자하고 금성 여자가 어디서 만났냐면 지구에서 만난 거야. 거기서 맞춰가는 과정을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코드가 잘 안 맞는 거야. 그게 심각하죠. 소통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이런 소통의 문제가 많아졌어요, 지금. 옛날에는 한 집에서 아이를 5.6명씩 낳았어요. 엄마 한 명이 5~6명씩 낳았어. 아직 어리신 분이라 그 옛날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모, 고모 이런 분들은 다 5~6명이야. 근데 그때는 그 질서와 소통 방법을 집에서 다 배웠어요. 형으로부터 누나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요즘 아이를 몇 명 낳냐면 1.08명 낳아요. 아이 안 낳는 거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는 뭐든지 했다면 세계 최고를 기록해. 애 안 낳는 거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혼자 낳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소통의 기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다양하게 충돌이 생겨.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사회 나가고 군대 가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실 분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상대 간에 배려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분은 소통의 전문 강사가 아니고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 있잖아요, 가수들. 혹시 김동률 아세요? 목소리 쫄쫄. 그런 가수분들을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에 계신 이사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오늘 강의를 풀어주실 거냐면 첫 번째 3가지로 풀 거예요. 첫 번째가 가수들만의 소통법이 있답니다. 특이할 게 있다는 거. 뭔지는 잘 모르겠어, 아직. 두 번째는 직장 안에서의 소통법이 있대요. 세 번째는 가정 안에서의 소통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오늘 잘 들으시면 소통의 대가가 돼서 이 강연장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 소통과 배려. 자, 강태규 이사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강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저 강태규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저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전 대중음악 평론가로 그동안 대중음악계에 대한 글들을 이렇게 칼럼들을 써왔습니다. 일간지를 통해서. 그동안 그 비판에 나를 세우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평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판의 나를 세워야 되는데 저는 칭찬 일색으로 한 400여 편의 글들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적은 없지만 그렇게 인기 있는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글들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뭐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한 가수들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가수가 김동률, 이적, 이런 존박,
뭐 체리 필터, 뭐 이렇게 회사에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가수들이죠. 그리고 또 저 역시 음악을 좋아해서 작사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문세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곡도 작사를 하고 뭐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또 집에서는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예. 그 위에 제일 큰 애는 발달장애 자폐아입니다. 1급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으로 딸이 2명이 있죠. 예. 그 가정 내에서의 또 가장으로서 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수들이 불특정 다수들을 향해서 어떻게 소통하는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직장 내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매니지먼트 팀의 스태프들이 어떻게 또 소통을 하는가, 그리고 또 가정 내에서의 소통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가수 김동률, 이적은 93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 무려 지금 20년이 조금 넘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죠. 최근에 올해 김동률과 이적은 데뷔 20년이 넘었지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게 이적 같은 경우는 이적 선생은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란 노래, 그리고 김동률 선생은 그게 나야 라는 곡으로 1위를 차지했죠. 20년. 20년 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과연 20년 동안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줄기차게. 그것도 우리 가족도 아니고 우리 뭐 친척들이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악뿐만 아니라 공연도 대성공을 거두고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동률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8개 도시에 이 4만석이 전석 다 매진됐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 선생도 소극장 공연을 하면 10,000명 이상이 유료 관객으로 채워집니다. 20년 동안 어쩌면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음악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죠. 불특정 다수에게. 이분들의 그 습관을 보면 첫 번째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하냐면요. 그날 자신을 그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체크합니다. 아침에 그건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또 자기 팬카페라든가 기타 온라인상에서 김동률이나 이적에 관련된 뉴스들을 다 챙겨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태프들이 긴장하겠죠? 네,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날아들지 모르니까요. 물론 자기 관리를 잘해서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는 뮤지션들입니다. 그만큼 인성도 괜찮고요. 삶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투철한 이런 뮤지션들입니다. 사건 사고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쯤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항상 하게 합니다. 예. 그런 일관성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기 관리와 일관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이미지 소진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미지 소진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어떻게 그 대중에게 세일링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생명력은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많은 뮤지션들이 인기를 얻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이미지 소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탓입니다. 결국은 김동률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하는데요.
매년 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연업계가 연말만 되면 특수를 노리고 공연 연말에 많은 거의 공연의 한 70%가 연말에 몰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공연이나 한번 연말인데 한번 즐기지 그러고 가는 것들이 바로 거기에 다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말에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명분 없는 공연은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럼 뭐 다른 가수들은 명분 없이 뭐 하느냐 뭐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앨범이 나왔을 때 그 앨범을 TV라든가 방송에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김동률 같은 경우는 월드컵 공연이라고 합니다. 4년에 앨범이 한 번 나오니까 공연을 4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앨범이 매진됐지 않습니까? 이번 공연이 매진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공연을 티켓팅을 못한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이번 공연을 못 보잖아요. 그럼 다음 공연을 본다라는 가정 안에 8년 만에 보는 겁니다. 아마 미칠 겁니다. 이 티켓을 못 사면 8년, 다음 공연을 본다라는 가정 아래 8년 만에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티켓을 반드시 사야 되겠죠.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다 김동률 선생을 열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팬덤이 뚜렷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 팬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겁니다. 우선 그 이적이나 김동률 선생은 음악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위의 꿈이라든가 뭐 하늘을 달린다, 이적 같은 경우 두 사람 또 같이 불렀던 그런 곡이기도 하고요. 주옥 같은 히트곡들을 남기고 있는 그런 가수고요. 앞으로 90년대 나왔으니까 90년대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2020년 이 몇 세대간을 계속 이 세대의 벽을 허물면서 아마 사랑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벌써 3세대가 지났죠. 네.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사랑받게 될 그런 가수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즘 들어서 이제 이 타고난 뮤지션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저를 한 번씩 찾아오거나 아니면 데몬스트레이션 앨범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녹음을 해서 자, 나를 좀 평가를 좀 해달라. 각 회사마다 그런 데모 음반들이 많이 오는 게 사실이고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지난 10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발탁해서 앨범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가수로서의 자질이 출중한 것 같은데 한번 봐달라 그럽니다. 절대로 출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데모를 보내주는 앨범을 들여다보면 소통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하는 그런 음악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음악들인 거예요.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대중의 어떤 생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듭니다. 서태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좀 더 해야 되겠다. 대중성이 없다. 대중과의 소통이 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때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앨범이 나오고 3일 만에 문화 대통령으로 이제 군림하게 됐죠. 아직도 여전히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통에 관련된 얘기들의 어떤 부재들이 그렇게 이제 산재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데 내가 왜 음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음악을 과연 누가 듣는 것인지, 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어떤 정확한 해답이 없이 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겉멋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상대가 좋아하는 음악은 어떤 음악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시 듣고 싶은 음악이겠죠. 또 따라해보고 싶은 음악이겠죠.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기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 이거 한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아, 이거 한번 노래방에서 한번 불러볼까? 그랬던 것이 여러분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아닙니까? 엔딩에는 낭만고양이. 그죠? 오늘의 마지막은 낭만고양이로 정리를 하자. 이런 것입니다. 낭만고양이가 2002년도에 나왔습니다. 2002년도에 8월에 나와서 노래방 순위 30위권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많이 불려졌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듣고 싶고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싸이의 말춤, 집에서 자제분들이나 학생들이 다 한 번씩 따라하는 것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주변에서. 그게 바로 소통인 겁니다. 따라하고 싶고 한번 불러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유튜브로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재생산 확대되기 시작했죠. 그게 전 세계를 재패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한 해 음악들이 수만 곡이 나옵니다. 2만 곡이. 이 곡이 히트할 확률은 소수점 6자리로 내려갑니다. 가수가 된다라는 확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수가 되는 일은 뭐 데뷔를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아까처럼 이렇게 불려질 수 있는 확률은 정말 희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히트한 신인들을 갑자기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 안 나시죠? 정말 히트하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 신인 오디션을 보는 우리 신인 예비 가수들에게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대중과의 소통의 접점을 찾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접점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공감입니다. 공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상대가 들었을 때 뭘 얘기하는지 가슴이 아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명곡들은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 당시에 생각들이 그 당시에 옆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에 대한 냄새까지도 떠오릅니다. 물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아주 그 순간 정말 어떤 상황에서 그 음악이 나왔을 때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노래의 힘은 그렇게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옆에 남자친구나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사랑이 떠오르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노래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의 강력한 힘이 없이는 결국 세월을 버티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탄생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노래가 결국 대중과의 어떤 소통을 이룩하는 데는 그만큼의 어떤 그 밀도 있는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가수들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두 번째, 우리 이제 가정을 떠나면 우리가 이제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가지는데요. 그것이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한 10여 명의 가수들을 보필하는 스태프들인데요. 사실은 매니지먼트 연반기획사가 소위 말하는 부침이 심하고 그래서 자주 이탈 현상이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있는 회사는 장비 건속자들입니다. 10년 가까이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리필터라든가 이런 팀들은 2000년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4년 동안 회사를 옮기지 않고 물론 뭐 이적 김동률 씨도 거의 한 7, 8년 됐지만 이렇게 막 오가지 않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결국 갈등이 없었다라는 이유겠죠. 갈등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 소통도 잘 된다는 거죠. 소통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분배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갈등의 원인은 이 분배에서부터 시작돼요. 그죠? 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100원을 벌었는데 나는 왜 10원밖에 안 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약 파기하고 떠나는 이런 연예 기획사와 연예인의 어떤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안에는 뭐 다 이런저런 얘기가 다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분배입니다. 분배. 분배의 갈등이 없다라는 말은 인격도 보장해 주고요. 소통도 잘 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분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장기 건속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분배도 정확하지만 여러 가지 배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배려가 된다라는 것들이죠. 실제로는 제가 한번 제가 이제 90년대 한 98년쯤에 굉장히 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사라진 음악 회사지만 굉장히 큰 회사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들어갔을 때 큰 출입곡고라든가 업타운 뭐 이런 유명한 가수들이 있었던 그런 회사였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제가 들어갔을 때 제가 파트에 저는 이제 보통 그 이미지 메이킹,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는데요. 다들 매니저를 하고 있었고 이런 어떤 기획팀에 스태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음반사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것이 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살 수도 없었어요. 저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였냐면 아침에 매일 출근해서 신문을 펼쳐서 가요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작했습니다. 그걸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성공한 가수들의 발걸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가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전략적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한눈에 읽어볼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매니저들이 뭘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뭘 가르쳐 주면 그 습득한 것을 가지고 사라져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라져도 좋죠. 왜냐하면 내가 가르쳐 준 것들을 누군가 또 활용을 한다라는 것들은 좋은 겁니다. 실제로. 근데 욕심을 내려놓지 않죠. 아, 내가 어렵게 배운 것들을 제가 다 뺏어가 버리는 건 아닐까. 이 선배가 돼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못된 습관입니다. 그죠? 사실은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술을 이 정보 유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 당시에 또, 이 배려가 없는 이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주 그냥 뭐랄까 덜덜 볶았어요, 사람들을. 그냥 뭘 가르쳐 주지도 않고 혼내기만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전부 다. 그렇다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고생만 하고 있고 가르쳐 주지는 않고 혼만 내는 겁니다. 전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나는 혼자서 일을 했거든요. 위에도 없었고 아래도 없었기 때문에. 아래는 누굴 받으면 정말 제대로 한번 가르쳐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혼만 내는 겁니다. 아, 이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 행위입니까, 그것들이. 그래서 그 후로 제가 그 회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음악 회사에 갔을 때가 2002년이었는데요. 2010년도쯤에 저하고 같이 일하는 스태프가 잠깐 일을 그만두고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한 1년 정도 잠깐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때 그 친구가 제 방으로 와서 문을 열면서 하는 말이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 회사를 나가는 마당에 이건 꼭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10년 동안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한마디도 안 했냐는 거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싫은 소리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미스테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혼내거든요. 본인은 자기 부하직원을 혼내요. 아니, 뭐 아까 말했더니 뭐 덜덜 볶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아주 매섭게 지적을 합니다.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분 나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 즐거운 인생인가요? 거기에서 김영철이 배우 이병헌이 김영철 씨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런 것처럼.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죠. 너는 완벽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일을 또 잘하는 친구였고요. 뭐 혼낼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못을 한 사람에게 너 왜 그랬니?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맞습니다. 변명하겠죠. 아니면 죄송하다고 얘기하겠죠.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엇박을 지르면 정말 이제 인격 모독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상대가 죄송합니다. 그게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러면 상사는 뭡니까? 선배라는 것들이 뭐예요? 일의 과정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실수를 했는지, 무엇 때문에 단추가 잘못 잠겼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선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적어도 기본적인 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에게, 그런 어떤 인격 모독의 행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생산적인 겁니다. 그죠?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었을 때, 그 후로는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게 바로 일종의 소통의 비결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회사가, 직원들이 10년 동안 장기 근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가면 근무 환경이 여기보다 결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소통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 내의 소통의 방법인데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출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랑 한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지난 15년 동안 제 아들과 모모의 대화를 일기한 책입니다. 우리는 말로 대화한 것들을 일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15년 동안 이 친구의 사회성 발달 나이는 한 6세 정도 됩니다. 5, 6세. 그렇게 해서 5, 6세 정도 되는데요.
결국 이제 아버지하고 정확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2000년 태생인데, 2005년쯤에 사실은 장애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병원에 가서, 장애 진단에 관련돼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의사도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잘 한번 지켜보고 경과를 보고 계속 지속적인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자라고 동의를 하셨어요. 그때, 임상 그 간호사들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은 부모가 어디 있는지를 자꾸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된 건 사실은 이제 동네 수학과에 갔다가 수학과 의사 선생님이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수화정신과에. 그 당시에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도대체? 애가 멀쩡하고 사지도 멀쩡하고 애도 잘생겼는데 말이 좀 늦다고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말에 따르면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새로운 길에, 그러니까 전혀 가지 않았던 길로 가면 몸을 비튼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그런 일련의 현상들. 그리고 또 이 방에 귤을 일렬로 계속 넣습니다. 아주 길게. 그 한 상자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죠. 뭐랄까, 이 정리도 잘하고, 애가 굉장히 창의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모든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죠. 장애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결과,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알기 시작했죠. 그래서 병원을 나오는 길에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안았더니 애가 이렇게 목젖을 제치면서 뒤로 힘을 쫙 풀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그때 장애를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내 아들은 장애가 있다. 그리고 평생을 나와 함께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라고 저는 완벽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애가 말이 늦을 거야. 뭐 어떡할 거야. 조금만 일말의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를 다 팽개쳤습니다. 장애가 있다라고 온전히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정을 한다라는 거. 특히 아들이 장애가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한다라는 것.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인정을 하면서 그 인정을 하는 순간 내 욕심이 다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한 일은 장애가 있다라는 걸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면요. 최근에 내가 잘 가는 식당에 주인이 아들이 자폐아라고 최근에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친했던 사람인데 그걸 왜 이제 얘기하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제 책을 보고 용기를 내서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가족의 장애를 알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알리는 순간 정말 쉽습니다, 또. 우리 학력 위조 같은 것들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연찮게 누가 잘못 써서 그 학력이 나왔어요. 어디에.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정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둡니다. 그죠? 그리고 아니다, 기다. 정확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치 진실인 양 확대됩니다. 그게 유명인일수록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죠. 하지만
그거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마치 자기가 착각을 하죠. 아, 내가 다니지도 않는 대학을 마치 다닌 것처럼 스스로 환상에 젖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장애가 있는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숨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숨기려고 숨긴 게 아니라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단순히 장애가 있어요라고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는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친구를 잘 못 본, 장애가 있는 아동을 잘 못 보는 순간 이제 다른 가족들의 다른 이 자녀들에 의해서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야에서. 그러면 마치 그 장애 있는 친구가 가정에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밖에서 볼 때. 그래서 제 아는 사람은 혼자 무남 동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언니가 장애였다는 사실을 한 7, 8년 지나서 알게 됐답니다. 결국 그 말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방치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인격이 말살된 거죠. 인권이. 가정 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면서 제가 알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제가 어떻게 알렸냐면요. 우리 집이 45층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1층에 계속 있었습니다. 혹시 피해를 줄까 싶어서 용기를 내서 45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 이제 사방이 전부 다 이제 위로도 그렇고 층간 쪽도 그렇고 옆쪽도 그렇고 그리고 1층부터 44층까지 이웃을 만나야 됩니다. 그죠? 엘리베이터를 타면 제가 첫 번째 한 일은 이 45층 1호에 사는 강준우 어린이를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타는 사람들한테. 자,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키가 1m 82입니다, 지금. 덩치도 좋습니다. 애도 훤칠하게 잘생겼고요. 이 친구가 45층에 사는 강준우라는 어린이입니다. 제 아들이고요. 발달장애 1급 자폐 어린이입니다. 공격적이지 않고 온순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한 번씩 보시면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저에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세요? 네. 그랬더니 아, 아빠 정말 멋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여유가 더 많습니다. 예. 그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내려놓고 인정하고 알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상대가 다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단 한 차례 이상 반응이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이었는데요. 우리 딸, 둘째 딸,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오빠와 같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제가 또 28층에서 누가 타길래 설명을 했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요. 아, 팔짱을 끼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순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반응도 없고. 아, 근데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딸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 이 딸의 눈빛을 봤죠, 제가. 아,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그 젊은 부부는 나가버리고요. 어떤 반응도 없이 지하로 내려가서 문이 열리자 딸이 울먹이면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아까 저 부부는 왜 아무런 반응도 없고 오빠도 쳐다도 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아무런 말을 못했으면 딸은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세상에는
오빠보다 장애가 더 심한, 마음의 장애가 더 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쳐나가서 네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소통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 따라합니다. 그리고 배우게 되는 거죠. 장애를 인정하면서 두 딸에게 저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딸과 이 소통이, 온 가족의 소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식당에 갈 때도 옆 테이블에 사람이 있는데 이 준우는 뭐 박수 정도 치는 정도, 큰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물어보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너 밥 먹었니? 그러면 밥 먹었니? 뭐 이런 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성이 한 6세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비폭력적이고 온순한 친구예요. 굳이 주변에 그런 걸 얘기 안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식당에 가면 항상 얘기를 하죠. 옆 테이블에. 우리 아기가 발달장애 자폐 어린인데 혹시 식사하는데 불편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라고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딸들을 위해서요. 애들을 위해서. 애들이 그걸 보고 자랍니다. 보고 자랐습니다, 또. 애들은 오빠 장애 있는 게, 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 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장애가 있는 준우가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일일 교사로 들어가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 도중에 준우가 한 4차례 정도 돌아다녔어요. 박수를 치면서. 그런데 아무도 준우를 쳐다보면서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짜증을 냈겠습니까만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준우가 한 번씩 저러니? 라고 얘기했더니 한 번씩 그러는데 개의치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준우 잘 돌봐주고요. 잘 보살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교 사회에서 왕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가 많은데 저는 극히 제한적인 일부 사례라고 또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체는 따뜻합니다. 아직은. 예. 특수반에 갔다가 일반반을 오가면서 지금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준우 담당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준우를 특별하게 일반 학생들이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학교 사회가 또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건강하구나 하는 것들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책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일들은 아까 말했듯이 알려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알리기 시작할 때 사실은 이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사람이 갈등이 어디서 오냐면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을 수는 없겠죠. 살아가는 동안. 그죠? 욕심을 내려놓으면 인정하게 되고요. 인정하게 되면 결속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속과 결손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인정해야 우리가 친해집니다. 소통이 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헤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곧 소통을 할 것이냐 아니냐, 그 가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3가지 꼭지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가수들의 소통법,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제가 배운 게, 이 가수들은, 그 김동률 가수를 예를 들었잖아요. 초심을 유지하더라. 근데 초심 유지하는 거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4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공연을. 그럼 매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럼 뭐가 많아져? 수입이 많아지죠. 그래서 그 많이 할 수도 있을 텐데 자기관리 차원에서 4년에 한 번씩 하겠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강의하다 보니까 이 전국을 다니면서 CEO들을 많이 만나요. 잘 나가죠. 근데 잘 나가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추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뉴스에 나오거나 소식이 들려. 그 사람들 유심히 봐요. 잘 나가다 갑자기 추락하는 이유가 뭘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를 잃어버려. 그렇죠.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초심을 잃는 사람 치고서는 끝까지 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초심을 유지하면 끝까지 롱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수들은 그걸 하더라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직장 생활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인격체로 대하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일을 잘해? 예뻐해. 일을 못해? 안 예뻐해. 혼내기도 하죠. 있는 그대로 대하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가정에서 솔직하라 이거야. 오픈해라. 저도 어렸을 때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의 고민이 뭐냐면 머리가 너무 큰 거야. 요즘은 다 오픈하잖아. 제가 머리 큰 건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오픈하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3가지 꼭지로 들었으니까 우리도 소통과 배려에 대해서 학습한 대로 주변에 그렇게 널리 한다면 우리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